오늘 오브기의 괴담 파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괴담 파일 주제는 2009년 재수사까지 들어가게 된 아주 유명한 사연을 가져왔는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때는 1997년 4월 3일 10시경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버거킹 남자 화장실에서 미국인이 한국인 조중필 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조중필 씨는 1974년생으로 사건 당시의 나이는 24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재학 중이던 조중필 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자친구와 근처 햄버거 가게인 이 버거킹에 가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주문하는 사이에 조중필 씨는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곧 이어 2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조중필 씨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조중필 씨는 소변기 아래서 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채 발견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미 피해자는 9군데가 흉기로 찔려 있었고 왼쪽 목 동맥이 절단되는 치명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미국 국적의 17세 아서 존 패터슨과 18세 에드워드 리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조중필 씨가 화장실에 간 뒤에 곧이어 들어왔던 2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입니다. 사건 다음날 미군 육군 범죄수사사령부에서 익명의 제보를 우리나라가 받게 돼요. 제보에 따르면 패터슨이 평소에도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자주 보였다. 늘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고 친구들에게 이 흉기를 자랑하고 다녔다. 평소에도 품행이 불량했고 부모와 싸움이 잦았으며 지인들 사이에서는 패터슨이 자신의 고향을 연고지로 삼은 갱단과 연줄이 있었다 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6세 때 이미 캘리포니아 소년원에서 16개월 동안 구금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패터슨이 유력한 피의자로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범행 소식을 접하게 된 패터슨의 아버지로 인해서 에드워드 리도 자신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자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수사 과정에서 서로에게 범죄 사실을 떠넘기려고 했어요.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김락권 형사 1팀장과 미군 범죄수사대는 패터슨이 온몸에 피투성이었다는 점, 그리고 손에 미국 갱단의 마크가 있었고 살해 방법이 그 갱단의 수법과 유사했다는 점을 들어서 패터슨을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박재호 검사는 에드워드 리를 살인죄로 기소하게 됩니다. 당시에 에드워드 리를 살인범으로 기소하는 데에는 총 4가지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해요. 첫 번째, 피 묻은 에드워드 리가 화장실에서 나온 친구 C에게 우리 재미로 사람을 죽였어 라고 말한 것, 그리고 에드워드 리는 자기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동안 패터슨이 칼을 휘둘렀다 했지만 당시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현장 검증을 통해서 좁은 화장실에서 에드워드 리가 손을 씻고 있을 때 칼을 휘두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해요. 두 번째는 키와 체격이었어요. 당시 부검에 피해자 목의 자창을 봤을 때는 176cm의 피해자 조중필 씨보다 가해자의 키가 크다고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패터슨의 키는 167cm로 피해자인 조중필 씨보다 10cm가량 작고 또 왜소했으므로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에드워드 리는 180에 105kg 이상으로 피해자보다 키도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다라는 점을 이제 내세웠던 거죠. 세 번째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였어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에드워드 리는 대부분의 질문이 거짓으로 나왔고 패터슨은 다 진실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가해자가 범행 당시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을 수 있는 해리성 장애였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박재호 검사가 한 말로는 칼로 사랑을 찔러 피를 보게 된다면 이성을 잃어 그 후 범행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범죄 심리학의 일반적인 상식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는 패터슨이 아닌 이 상황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에드워드 리를 기소하게 된 거죠. 1997년 10월 서울지방법원은 에드워드 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고 패터슨에게는 증거인멸죄와 흉기 소지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게 됩니다. 1998년 1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제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이 사건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에드워드 리에게는 20년, 패터슨에게는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1998년 4월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패터슨의 진술과 신빙성에 의심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1998년 9월 서울고법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하여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게 돼요. 에드워드 리는 5번의 재판과
재판과 1년이 넘는 구금 끝에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었어요. 좀 이상하죠? 에드워드리가 범인이라는 4가지 근거가 있었음에도 왜 에드워드리가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는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근거에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고 해요. 세 번째 근거 기억하시나요? 거짓말 탐지기. 에드워드리는 대부분 거짓으로 나왔고 패터슨은 진실로 나왔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의문이 제시되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90년 당시에 거짓말 탐지기 신뢰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30% 오차를 보였다는 점과 조사 방법 또한 굉장히 엉터리였다고 해요. 에드워드리는 당시에 한국어가 서툴렀는데 조사 과정에서 통역을 요구하게 돼요. 하지만 에드워드리의 의견은 묵살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리는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반면 패터슨은 에드워드리에 비해서 한국어에 굉장히 유창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통역사를 붙여줬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에드워드리보다는 대답할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있는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죠. 그리고 네 번째 부분. 살인 과정 중 피를 보면 해리성 장애로 인해서 기억을 잃는 것이 범죄 심리학적 일반적인 상식이다 라고 검사가 주장했죠. 그래서 기억이 없는 에드워드리가 범인으로 유력하다 했던 부분입니다. 이때 패터슨은 자기가 칼을 잡았던 방법 그리고 찌른 부위, 찌른 횟수까지 매우 정확하게 기억했고 증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증언은 피해자의 자창과도 일치했습니다. 이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나 목격자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부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가해자의 기억이 부정확하다는 연구는 어떤 교과서에도 찾아볼 수 없고 검사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듣고 왔는지 이렇게 사건을 왜 뒤집었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이 과정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도대체 담당 검사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에드워드리를 기소하게 되었는가? 박재호 검사, 이 검사는 취조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에드워드리가 음주 상태인 박 검사의 상태를 지적하며 항의하자 에드워드리에게 욕설을 퍼붓고 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재판부는 이후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표했다고 합니다. 김락권 형사가 지휘했던 경찰 수사는 수집된 증거와 여러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내려진 합리적인 의견이었다. 그러나 박재호 검사가 담당하여 진행한 검찰 수사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없이 수사하였고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패터슨의 진술을 진실로 믿었다. 그러면 진짜 범인일 수도 있는 이 패터슨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패터슨에 대한 공소시효가 2009년을 기준으로 3년가량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미국으로부터 패터슨 범죄인 인도가 수행이 된다면 조사하고 재판할 시간은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당국은 패터슨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들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도 이 사건을 무려 7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대요. 이에 대해 유가족이 호소해도 그걸 묵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09년 11월 마침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의 요청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에 하게 돼요. 2009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3년이나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소가 가능했지만 일반적인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미 십수년이 지난 상태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당시엔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10일 패터슨의 공소시효를 약 6개월 남기고 미국에서 잡히게 됩니다. 패터슨은 사건 이후에 LA에서 만난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를 칼로 찔러 죽였다 라고 자랑했으며 자신을 잡지 못하는 한국 정부를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2년 10월 23일 패터슨의 한국 송환은 결국 결정되게 됩니다. 이에 패터슨은 결정에 불복하게 되고 인신보호 신청을 내요. 패터슨이 한국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송환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고 진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마저 만료되었다는 기존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게 됩니다. 재심 결과를 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2015년 7월 재심도 기각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패터슨은 큰 실수를 하게 돼요. 범죄자 인도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것. 각 심결 이후 집행정지 신청을 연장해야 되는데 항소심에 패한 이후에 신청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때문에 연장 기한을 넘기면서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환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2015년 9월 23일 오전 4시 26분 아서 존 패터슨이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그는 공항에서 취재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가족들은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옳지 않아요 라며 재차 자신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에드워드리가 범인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다고 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검찰은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게 되고 패터슨은 바로 나는 항소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힙니다. 2016년 9월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하게 되고 1심에 징역 20년을 유지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가장 유력한 유죄 근거는 세면대 오른쪽 벽에 묻어 있었던 혈흔입니다. 패터슨은 그동안 세면대 오른쪽과 벽에 기대 서 있었던 중 에드워드가 범행을 했고 나는 다가오던 피해자를 미쳤을 뿐이에요 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서 추스리고 세면대에 피를 묻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세면대 근처에는 패터슨이 없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건 발생 이후 에드워드리는 혈흔이 묻은 상의를 그대로 입고 주변을 활보한 것과 달리 패터슨은 옷을 갈아입거나 흉기를 미군 영내 하수구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범행 직후 패터슨이 흉기를 들고 일부러 늦게 나온 것을 보이며 기각의 이유로 들게 됩니다.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은 패터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고 해요.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긴 법정 이야기와 잡는 데까지도 오래 걸렸던 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었던 오늘의 괴담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